지난 11월 한 달간 외국인이 14조 원이나 코스피를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도대체 어떤 주식을 팔고 어떤 주식을 샀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12월이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고 장 초반 코스닥은 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코인이 쭉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이 소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달이죠. 새해부터 증권 거래세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증권 거래세율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아니 길이 갑자기 또 세금을 왜 올리냐 하고 봤는데 원래 금투세를 하는 조건으로 증권 거래세율이 내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금투세를 안 한다고 일단은 못 박았기 때문에 다시 내리던 거래세율을 롤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0.15%에서 0.2%로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1년에 거래를 몇 번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큰 차이는 없겠으나 단기 투자, 데이 트레이딩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의 수익률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일부터 착력하는 공모주도 봐야겠죠. NH투자 증권에서 두 개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지스, 디지털어스 서비스 플랫폼 기업, 디지털 트윈 관련 주고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 내년에 흑자 전환한다는 그러한 추정치를 제시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다 공부를 했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기관 데이터 내놔 딱 보니까 1100대 1, 2200건 참여로 이거는 준수한데요. 하지만 의무 확약이 6.3% 좀 많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공모주도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돈도 없었는데 잘 됐다. 요거는 패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저 기릿은 이때까지와 마찬가지로 청약하도록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몸소 체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익 확률이 좀 많이 낮다 보니까 패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쿼드 메디슨입니다. 이 친구도 내일부터 진행하는 NH투자에서 진행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마이크로 니들 전문 기업입니다. 붙이는 패치 기억나시죠? 거기에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 친구는 27년 흑자 전환 목표를 하고 있죠. 자, 수혜직 결과 어땠나? 2249의 기관이 참여했고 경쟁률은 1100대 1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의무 확약이 17%로 약간은 애매한 모습.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공모가 상단에 기관들이 다 써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하단인 12,000원에 제시한 수량도 0.4%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세모 치시면 될 것 같고 기대분들의 의향에 따라 청약할지 말지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이거는 패스하시고 다음 공모주에 집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기릿은 청약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의 상태가 좀 이상하다. 요즘 비트코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오늘 마이너스 6% 급락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증시보다 더 많은 하락을 보여주다가 오늘 또 혼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선물 및 우리나라 증시를 누르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하락의 이유는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코인 쪽에서는 비트코인만 사는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알고 계시죠? 여기서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 이 사람은 이때까지 비트코인 절대 안 팔 거임 이렇게 말을 했지만 최근 하락장이 좀 무서웠던 걸까요? 이번에 세일러 회장은 갑자기 SNS에 이거 한번 매도해보는 건 어떨까 이러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거만 봤을 때 뭐 그게 큰일이라고 이게 뭐 이렇게 빠지겠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 코인이 안 그래도 하락 추세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노이즈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뭐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많이 떨어지면은 레버리지로 투자한 자산이 청산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모습도 좀 나타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러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이렇게 보시면은 쭉 올랐다가 쭉 빠지고 최근 들어 조금 반등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쌍바닥에 성공을 해주는가가 그게 비트코인의 하락의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억 2천만원 이 라인을 지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코인에 대해서 이제 전망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코인 비관론자들의 이야기를 보자면요. 양자 암호가 코인을 뚫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냐?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인 암호화, 이게 뭐 의미가 없으면은 이거 뭐하러 사는 거임? 이런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년 안에 양자커미 코인을 뚫을 가능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다가오는 미래라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코인 업계에서는 이거를 막는 방패를 만듭니다. 양자 내성 암호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때 가봐야 알겠죠.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인 양자, 무엇이든 막는 방패인 양자 내성 암호. 과연 이 둘의 대결은 누가 이길지. 다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걱정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코인에게는 좀 불리한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 하락의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일본 국채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1개월 왼쪽에 일본 국채 2년의 금리를 보면요. 얼마 전에 0.974 찍고 살짝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서 1%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인데요. 이는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 항상 우리 일본 보고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은행에다 예금을 맡기면은 금리를 받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다시 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일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념의 금리가 1%를 상회하면서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방금 전에 말했던 제로 금리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렸습니다. 0%대 금리니까 안 빌릴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그 돈을 빌려서 미국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전 세계 모든 상품에 투자를 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갚아야죠. 이제 슬슬 수지 타산이 안 맞기 시작합니다. 일본에 줘야 되는 이자가 많아지니까요. 결국은 매도세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고 이걸 우리는 엔캐리 트레이드로 하고 그 무서움은 우리가 과거에 작년이었죠. 그때 한번 봤었죠. 그런데 이제 또다시 그런 걱정이 나타나고 있고 이 와중에 일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포지션을 잡고 있어서 올해 일본 금리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증시가 힘이 빠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모든 악재는 그렇습니다. 한 번 맞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맞을 때는 좀 덜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증시가 빠진다면 그거는 분명 매수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코스피 오른다 vs 내린다. 내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내년 5월까지는 무조건 롱입니다. 무조건 오릅니다. 지금보다 올해 말보다 내년이 더 좋다. 이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댓글을 보면 아닌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뷰 말고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오르는 이유와 내리는 이유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스피를 오른다고 보는 이유 다들 아실 겁니다. 맨날 말했던 그거죠. KB증권에 따르면 지금 코스피는 1980년대 제가 태어나기 전이군요. 그리고 2000년대 그리고 지금 2020년대 이때가 바로 코스피가 3년에서 4년간 오를 수 있는 초호황장이다 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 1%에서 내년 1.9%로 반등에 성공하고요. 그리고 지금 초호황기를 겪는 산업이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조선, 방산부터 시작했고 이제는 반도체가 그 바톤을 받아서 한 번에 증시를 쭉 끌어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이어지는 건 거의 사실인 것 같고 내후년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조선 슈퍼사이클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거 오래만 하고 끝일 거야 그런 뷰가 정말 많은데 아직도 슈퍼사이클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은 코스피는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여전히 PBR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도 여전히 PBR 1.4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아시아 평균은 2.2배 그리고 일본은 1.7배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각 때문에 내년에도 코스피 더 좋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더 내린다 이야기도 분명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10%는 더 빠지고 사도 늦지 않다 이런 시각인데 그 이유를 보면은 최근 상승세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경제지표 앞으로 좋아지는 건 맞으나 그걸 감안해도 너무 많이 올라있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해석 차이라는 거죠. 또한 반도체 원툴도 위험하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반도체가 끌어올리니까 코스피가 올랐어요. 이 사이클이 더 이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코스피 5천 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반대로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거야? 갑자기 AI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어떡할 거야? 물론 그런 가능성 분명 존재하고 있겠죠.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내린다 파의 의견이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는 똑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시각의 차이죠.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 정답은 없습니다. 내년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나는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항상 뭐든 몰빵은 좋지 않다는 거. 내년에 증시가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럼에도 현금을 뭐 다 쓰지는 마시고 한 10% 정도 남겨 놓으시고, 반대로 내년에 증시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현금만 다 챙기지 마시고 주식 한 30-40% 들고 있고 나머지 한 50%만 현금 가지고 있는, 어느 쪽의 시나리오가 나와도 내가 어느 정도의 대응이 되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많은 기리분들, 특히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기리분들은 내년 증시가 오른다 현금은 무슨 전부 다 레버리지에 박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 반대로 내년에 증시가 안 좋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은 무슨 그냥 곳버스에 다 박아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 모르겠고 코스닥이나 사자.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시간이 온다가 빠르게 실현되는 모습인데요. 이유는 동일합니다. 코스피 급등 후 키맞추기는 코시국대 그대로 나타난 적이 있었죠. 코스피 고점 치고 그 다음부터 코스닥이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또 이미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한 달 외국인은 코스피를 14조 원이나 매도를 했고요. 그 반면 한 달간 코스닥은 1000억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최근 일주일은 5000억이나 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갑자기 매수세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코스닥을 밀 것이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 연초는 코스닥의 시간,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코스닥 월별 수익률을 보면은 5월부터 10월까지는 안 좋았으나 11월, 12월, 1월, 2월, 3월에 고점 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날씨가 추울 때 그리고 연말 연초에는 코스닥의 시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있는 보통 기업들이 코스닥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온다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번에 혹시나 이런 기회가 온다면 꼭 꽉 잡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최근 들어 이제 증시가 좀 조정받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런 대형주가 좀 많이 조정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사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빵 들어가는 것, 물론 그것도 증시가 좋으면 당연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몇 개월 동안 대형주 위주로 오른 장세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이 다시 반복될지는 당분간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중소형주 오늘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날 보셨죠? 코스피는 마이너스인데 코스닥은 플러스인 거,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번에도 만약에 엇박자를 타면 손가락만 빠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기에, 아무리 대형주가 사고 싶어도 대형주 몰빵하지 마시고 대형주 반, 코스닥 반, 최소한 요 정도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11월은 우리한테 조금은 힘든 장이었죠. 이 와중에 외국인은 뭘 사고 뭘 매도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간 외국인이 14조 원이나 코스피를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도대체 어떤 주식을 팔고 어떤 주식을 샀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왼쪽에 이 자료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의 매수 상위와 매도 상위를 본 거고,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분율이겠죠. 지분율 증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5천억 이상으로 테마주에 가까운 그런 애들은 좀 제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뭘 많이 샀냐? 달바글로벌, 다날, 성광밴드, 퓨처캠, 서부 T&D 등등. 매도한 것은 JYP, 현대에너지솔루션, 원익홀딩스, 휴림로봇, 심텍 이러한 기업들을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자면은 주봉입니다. 달바글로벌 쭉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외국인이 이 한 달간 5%나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다지는 이때 4% 정도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여기가 바닥일지 이 두 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반면 JYP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떨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일단은 11월 달에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아시죠? 외국인이 팔았다고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고 외국인이 샀다고 오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쿠팡 유출의 보안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시는 정보일 겁니다. 쿠팡에서 개인정보 약 3,370만 개 그냥 다 털렸고요. 참고로 SK텔레콤이 2,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뛰어넘는 역대급 사안이죠. 그리고 SK텔레콤 과징금은 1,300억을 맞았는데,
과연 이번 쿠팡을 얼마를 맞을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업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 중. 그만큼 먹고 살기가 조금 힘들다는 소리겠죠. 직장인 부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병행하는 근로자는 40만 5천 명으로 작년보다 1.6% 증가했고요. 특히 30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부업하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생활비 부담이 분명 있다는 거고, 또 온라인 플랫폼 기반 일거리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업을 하는가? 행사 이벤트 진행 요원 요거를 가장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남는 시간에 내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부업을 하고, 급구 알바, 블로그, SNS, 마지막으로 배달, 이러한 부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입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AI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AI 인프라 산업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코블의 파나마 광산 폐쇄와 그라스버그 광산 사고, 이러한 리스크가 겹치면서 공급 쇼크가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왼쪽에 굴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죠. 아니 길, 근데 이제 이런 뉴스 가져오면 항상 끝물 아니야? 그런데 이 상승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들 수 있는 건 바로 TC라고 하는데요. TC가 도대체 뭐냐 하고 봤더니 광산에서 캔 구리를 재련하고 재련소가 받는 수수료를 의미를 합니다. 이거를 재련해주는 대신에 이 정도 돈을 받을게 라는 거죠. 그런데 이 TC가 마이너스 50달러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지만, 재련소가 광산에서 캔 구리를 재련하는데 오히려 돈을 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여,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리를 사와야 할 정도로 구리 원석이 부족하다, 공급 부족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내년 물량까지 마이너스 TC를 논의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구리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거 주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